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완전 기초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윈도우 11은 바탕화면 및 기본 사용 환경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바탕화면 사용 환경과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런 기본 바탕화면이 나오게 되죠.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이 좌측에 들어와 있는데 윈도우 11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작업 표시줄 좌측은 날씨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얹게 되면 그날의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젯들이 보이게 됩니다. 달력, 스포츠, 뉴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윈도우 10을 쓰시던 분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이 중앙으로 와서 헷갈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윈도우 10 작업 표시줄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동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작업 표시줄 맞춤 메뉴에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가운데인데요. 이것을 왼쪽으로 바꿔주면 원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두더라도 마우스가 우측에 있는 위젯 부분에 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창이 나와서 불편하다 할 경우에는 이 위젯 부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위젯을 꺼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날씨 위젯이나 뉴스 위젯이 없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뀌었죠. 윈도우 11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고정된 앱이 우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위쪽에 모두를 누르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고정된 앱으로 돌아갈 때는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고정된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고정된 앱들은 자주 쓰는 앱들을 모아놓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정된 앱 위치는 해당 앱을 클릭하고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앱들끼리 겹쳐서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앱을 클릭하고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앱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생기죠. 여기 있는 폴더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이름 편집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폴더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앱들인데 비슷한 앱들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앱 찾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다시 클릭하시고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고정 앱에 추가를 할 앱이 있을 경우 위에 있는 모두 버튼 누르신 다음 추가할 앱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오죠.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해당 앱이 들어와 있죠. 고정된 앱이 많을 경우에는 우측에 화살표가 나와요. 이걸 눌러서 앱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한 로지 옵션이라는 앱을 앞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하고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고정의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해당 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가기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전부 바로 가기죠. 원래 앱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지만 그 앱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에 주소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가기 앱은 삭제하더라도
원래 설치되어 있던 앱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치 관리자 또는 컴퓨터 관리, 디스크 관리 이런 컴퓨터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은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여기 한 번에 다 모아서 나오게 되죠. 시스템, 전원 관리자,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 설정 전부 여기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검색 버튼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앱 또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포토샵이라고 써볼게요. 자, 포토샵으로 입력을 했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이 들어간 앱 또는 파일들을 전부 찾아주고요. 포토샵으로 생성된 파일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그 다음 폴더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웹상의 포토샵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앱이라든지 문서, 웹, 설정, 폴더, 사진 전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죠. 파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할 때 따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11부터는 인공지능 기능인 코파일럿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코파일럿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코파일럿 창이 열리게 되면서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코파일럿은 윈도우 11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을 하면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은 무료로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는데요. 이 작업 관리자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좌측에서 성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서 CPU 자원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디스크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래픽 카드의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다던가 마우스가 끊긴다던가 뭔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을 경우 여기 있는 성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컴퓨터의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CPU 사용률이 100%까지 올라가 있으면 뭔가 에러가 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때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끄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한번 재시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메모리 사용량이 끝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필요 없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찌꺼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실행되어 있는 앱들을 다 종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재시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더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외부에서 내 컴퓨터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럴 때도 컴퓨터를 한번 재시동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컴퓨터를 재시동하게 되면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던 외부에서 이어서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11을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창을 열어두셨을 때 위쪽을 잡고 화면 상단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바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열려있는 창들을 배치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2등분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되어 있고요. 3등분, 4등분 이렇게 나눠서 열려있는 창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배치를 해볼까요? 원하는 창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 해당 창은 이렇게 좌측으로 붙게 되고요. 나머지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원하는 창을 선택하면 그 창이 이렇게 나눠서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창들 배치할 때 좀 더 쉽게 배치할 수 있고요. 원래대로 돌릴 때는 해당 창을 잡고 클릭해서 내리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 창이 열렸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윈도우 10하고는 약간 달라졌죠. 원래 윈도우 10에 보이던 메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르면 윈도우 10에서 보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나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잘라내기, 복사, 이름 바꾸기, 삭제 메뉴가 상단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복사할 때도 항상 위에 배치가 됩니다.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잘라내기 메뉴는 항상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했을 때 상단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기본 메뉴 아래에 보시면 해당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게 돼요. 사진, 메모장, 그림판, 압축 프로그램, 코파일럿에게 질문하기, PDF 변환, 이렇게 해당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도 아래쪽에 추가 옵션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사진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회전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 파일을 꼭 열지 않아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 왼쪽으로 회전, 파일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해당 폴더나 파일의 기본 정보가 보이게 되죠. 자, 사진에 마우스를 얹어 볼까요? 그러면 파일 유형이 나오고 찍은 날짜, 사진 크기, 파일의 용량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바탕화면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나만의 환경으로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 꾸미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윈도우를 이용을 할 때 윈도우 화면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 화면에 아이콘도 보이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도 보이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 웹 브라우저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런 워드 프로세서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화면 배율을 조정해서 내 눈에 맞게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배율과 해상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니터마다 FHD, HD, 2K, 4K 모니터가 각각 다를 텐데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항상 권장으로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권장으로 두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너무 작게 보일 겁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권장으로 놓으신 다음 배율을 조정해서 내 눈에 맞는 배율로 바꿔주시는 거죠. 대부분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절하면 글씨나 이미지가 제대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경계선 부분이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 경계선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글씨도 깔끔하게 보이는 방법은 해상도는 권장에 고정하시고요. 배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배율도 권장이 있지만 해상도를 권장으로 두시게 되면 배율은 여러 배율로 조절을 해도 화면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부터 조절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죠. 자, 배경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 개인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쇼로 저는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 쇼, 윈도우 추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윈도우 11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선택에서 사진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런 사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사진이 최근 이미지에 나오고요. 위쪽에 적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자, 바탕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채우기로 설정이 되는데 맞춤을 주시게 되면 원래 사진 비율대로 나오게 되죠. 지금 이 사진은 가로와 세로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진이지만 모니터가 가로가 더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럴 때 맞춤이 아니고 채우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진을 확대해서 화면에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하게 되면 좀 더 색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이 아니고 단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원하는 단색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색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가 단색으로 바뀌죠. 자, 그런데 이 단색의 경우에는 장시간 보면 눈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기본색 외에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색에서 색보기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좌측 박스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색을 어둡게 만들거나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색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정한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30분마다 바뀌게 됩니다. 시간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30분으로 설정을 했는데 1시간, 10분, 6시간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계속 바뀌게 만들 수 있죠. 이 경우 바뀔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흐름이라는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배경 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폴더 이름을 배경으로 바꾸죠. 자, 그리고 원하는 사진들을 전부 이 배경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찾아보기 버튼 누르시고 바탕화면에서 지금 만든 폴더 선택하시고 이 폴더 선택하시면 앞으로는 그 폴더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추천이 있죠. 윈도우 추천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진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윈도우 추천을 하게 되면 사진이 좀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이런 폴더들이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텍스트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터치 키보드라고 나오죠. 터치 키보드 선택합니다. 윈도우 11에는 터치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은 터치 키보드를 꺼낼 수 있는 버튼이 작업 표시줄에 나오지 않죠.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 터치 키보드 아이콘 표시 누르시게 되면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에 터치 키보드라고 있죠. 지금은 연결된 키보드가 없을 때 터치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항상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작업 표시줄에 터치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가 나옵니다. 가끔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마우스만으로는 컴퓨터 사용이 힘들죠. 이럴 때 터치 키보드를 꺼내 주시면 터치 키보드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꺼내게 되면 음성 입력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USB 마이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USB 마이크 하나 정도 부착을 해두시면 간단하게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입력 버튼 누르고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크 버튼이 중앙에 나오죠? 이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성으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죠? 완벽하죠?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 음성 입력 기능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99% 완벽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일일이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글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글꼴을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은 개인 설정에서 글꼴 들어오신 다음 원하는 글꼴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위에 얹어주시면 자동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11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글꼴이 네이버 글꼴이죠. 이 네이버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여러분이 문서 작성할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11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한글 글꼴은 몇 가지가 되지 않고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글꼴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네이버에서 무료 글꼴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글꼴 모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길 들어가셔서 나눔 글꼴, 마루부리 글꼴, 클로바 나눔 손글씨 이렇게 여러 종의 글꼴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받으신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위에 얹기만 하면 글꼴을 설치할 수 있죠. 다양한 글꼴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글꼴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윈도우 11 사용하실 때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원드라이브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원드라이브 클라우드로 여러분 컴퓨터를 백업하는 설정이죠. 그런데 무료로 제공하는 이 원드라이브 용량으로는 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백업하기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는 계속 공간 부족이라고 뜨게 되죠.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래서 백업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 원드라이브 연결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11 설치하시면 이 원드라이브는 무조건 켜 있어요. 원드라이브를 누르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EPC 연결 해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원드라이브 동기화가 중지되어 그러면 더 이상 원드라이브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백업이 되지 않으니까 내 컴퓨터에만 저장이 돼 있겠죠. 원드라이브의 장점은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포맷을 한다거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더라도 백업된 원드라이브에서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계정 연결 해제를 통해서 원드라이브 동기화를 끊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드라이브 동기화가 꺼졌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설치해서 가장 먼저 설정하게 되는 나에게 맞는 윈도우 11을 꾸미는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키보드에서 윈도우와 H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는 중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듣고 있어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 실행돼야지만 텍스트로 입력이 되겠죠. 자, 메모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H 누릅니다. 자, 이렇게 입력창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입력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말만 하면 간단하게 텍스트로 전환이 됩니다.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마이크 모양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 주지 않죠. 아직 이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말들 중에 오타가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물음표라든지 쉼표, 맞춤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기능은 음성 입력창에서 마이크 버튼 좌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누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문장 부호나 욕설 필터링을 설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을 하면 좀 더 음성 입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길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장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은 음성 입력 창이 나오지 않았죠. 윈도우 H를 누르지 않아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모장 실행해 볼게요. 메모장을 실행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마이크 버튼이 있는 음성 입력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마이크 버튼 누르면 바로 음성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실행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 실행되면 자동 실행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터치 키보드 필기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터치 키보드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가 나와 있죠. 터치 키보드가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은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를 항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터치 키보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값을 입력을 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없이도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필기체 인식 기능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 터치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필기 입력이라고 나오죠. 필기 입력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터치 키보드가 필기 입력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타블렛이 있으신 분들 또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완벽하게 입력을 하지 않아도 꾸불꾸불한 글씨를 쓰더라도 제대로 인식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필기체 입력을 할 경우 텍스트를 입력할 곳에 일단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터치 키보드 입력창 우측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대로 또 지울 수도 있고요. 엔터 키를 누르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한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월, 화, 수, 목. 자, 입력 그대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자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따로 변환을 하지 않아도 전부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한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이어서 쓰게 되면 합쳐져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엉뚱한 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자의 경우는 한자씩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금자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어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헬로우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헬로우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한글, 영어, 한자 상관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마우스로 입력하면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터치 스크린이나 타블렛을 이용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캡션 기능인데요. 이 캡션 기능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모두 텍스트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IB96 채널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제 캡션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윈도우, L키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캡션 설정하겠냐고 물어보죠. 계속합니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언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요. 기존에 이미 언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겠지만 언어 파일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것이 없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라이브 캡션 언어를 눌러보면 덴마크,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여러 개 나오죠. 이런 언어들도 전부 캡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저는 한국어로 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캡션 표시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죠.
영상을 플레이 해볼까요? 해주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단한 문구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캡션으로 보여주게 되죠. 일종의 자막 기능이 되겠죠. 자, 이 자막창은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키워서 듣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자막으로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막창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위치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위쪽, 아래쪽, 오버레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언어도 바꿔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변경 누르시면 지금 앞서 나왔던 한국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누르셔서 다른 언어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캡션 기능은 언어는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기본 설정 보시면 욕설 필터링 지정할 수 있고 마이크 오디오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자막창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만 자막창에 나오고 있죠. 마이크 오디오 포함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켜게 되면 제가 마이크에서 하는 소리도 전부 자막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막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설정창에서 접근성에 가시면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캡션 기능에서 라이브 캡션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 스타일에 보시면 검은색 바탕에 흰색, 큰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라이브 캡션을 켜놓게 되면 제가 따로 윈도우 컨트롤 L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이브 캡션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이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챗 GPT나 제미나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공지능 기능이 윈도우 11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모두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코파일럿이라고 있죠. 이 코파일럿을 실행하면 인공지능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대답을 해주게 되겠죠. 이 사용 방법은 챗 GPT나 제미나이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코파일럿만의 장점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들의 코파일럿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판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앱에 포함된 코파일럿들은 유료로 구독을 하는 분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료인데요. 무료의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그림판에서 실행하더라도 구독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메모장도 마찬가지죠. 메모장도 실행하시면 여기에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죠. 이 경우도 구독하는 분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도 이 코파일럿 기능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구독하는 분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앱은 전부 구독자만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본 포함된 코파일럿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여기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에 붙여서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는 답변의 완성도는 좀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한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켜게 되면 항상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죠.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작업 표시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시동하고 들어오시면 바탕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 표시줄인데요. 이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실행할 수 있죠. 그 다음 시작 버튼 우측에 검색 입력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서 찾고자 하는 파일, 폴더, 앱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창에 찾고자 하는 것을 입력하시면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검색을 할 때도 여기 있는 검색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웹에서 검색할 때 추천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추천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를 설정한 다음 검색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우측 아래에 보면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열어라고 하죠. 이걸 누르시면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데스크탑에 여러 개의 창이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여러 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열어놓고 각 가상 데스크탑마다 다른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앱도 따로따로 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가상 데스크탑은 계속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데스크탑 선택하면 데스크톱 1번에 있는 이 창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데스크탑 2번에 있는 구글 창만 보이게 되겠죠.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앱을 구매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자, 앱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필요한 앱이 있을 경우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게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탐색기죠. 파일 탐색기 누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바탕화면 또는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폴더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복사를 한다든지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거나 또는 다른 드라이버에서 C 드라이브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파일 이동, 복사는 파일 탐색기를 거의 이용하게 되죠. 그 다음은 열려있는 앱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숨긴 버튼이 있죠. 자, 이 숨긴 버튼에는 앱을 설치했을 때 숨긴 버튼에 들어오는 앱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숨긴 버튼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 저는 몇 가지 앱이 더 들어와 있어요. 앱에 따라서 숨긴 버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숨긴 버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시작 버튼 누르시고 찾아서 실행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 누르고 카카오톡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은 배터리 상황도 여기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꽂았을 때 다시 뺄 경우 그냥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USB 메모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USB 메모리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 다음 외장 하드를 연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파일 탐색기를 열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USB 메모리에서 파일을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컴퓨터에 있는 USB 메모리를 그냥 물리적으로 뽑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누르신 다음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꺼내기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USB 메모리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거를 하면 USB 메모리 내부에 있는 파일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번 그냥 제거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언젠가는 문제가 한번 생기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중요한 파일이 USB 메모리에 들어있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항상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미디어 제거를 이용을 해서 USB 메모리 제거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 장치가 있죠. 이 블루투스 장치는 여러분 컴퓨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겠죠.
노트북의 경우 99%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컴퓨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죠. 이 블루투스 장치 연결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윈도우스 보안이 있습니다. 자, 보안 누릅니다. 요즘 컴퓨터 보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윈도우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계정 보호, 웹 및 브라우저 컨트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느낌표가 들어와 있을 경우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느낌표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없애려면 원드라이브 설정해서 백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원드라이브 백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느낌표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 모양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에 마이크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터치 키보드죠? 이 터치 키보드를 누르시면 손으로 일일이 터치해서 키를 입력할 수 있죠? 여러분 컴퓨터마다 이 터치 키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꺼내는 방법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어 입력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한영이 바뀌게 되죠. 한영 입력을 하실 때 키보드에 한영 키를 눌러서 변환하시는데 한영 키가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직접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누르시면 볼륨 조절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컴퓨터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혹시 볼륨 조절을 했을 때 이렇게 띠링띠링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측에 출력 선택 누르신 다음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 연결이죠. 자, 와이파이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와이파이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와이파이 선택하시면 연결 버튼 나오고요. 연결 누르면 암호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와이파이 비번 입력해서 해당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블루투스죠. 저 같은 경우 컴퓨터에 블루투스가 있는데 여러분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블루투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블루투스 들어오셔서 블루투스 기기를 껐다가 켜시게 되면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기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행기 모드가 있죠. 비행기 모드를 누르시면 블루투스,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 모두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이상해진다든지 또는 바이러스나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행기 모드를 끊으시면 외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앞서 숨긴 버튼 누르시고 윈도우 보안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좌측에 있는 위젯을 켜거나 끌 수가 있죠. 이렇게 위젯을 켜게 되면 작업 표시줄 좌측에 온도나 날씨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검색 상자를 숨기게 해주시면 검색 상자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치 키보드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터치 키보드에서 항상을 사용 안 함으로 주시면 터치 키보드를 가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다가 키보드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때만 이용하시려면 꺼놓고 이용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이 중앙에 현재 있는데요. 이 시작 버튼을 윈도우 10 같이 좌측으로 옮기시려면 작업 표시줄 동작 들어가셔서 작업 표시줄 맞춤을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과 날짜가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면 달력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내 컴퓨터의 알림도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달력은 상단에 연도와 월이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연도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해당 연도 이외의 연도도 선택할 수 있죠. 다시 원하는 연도, 그 다음 월, 그 다음 날짜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월간 이동은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월간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 쓰는 앱들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할 수 있죠.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모두 눌러서 컴퓨터에 설치된 앱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이 있을 경우 그 앱을 바로 가기를 만든 다음 작업 표시줄에 표시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앱을 작업 표시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기타라고 있죠. 기타에 가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돼요. 이 아이콘은 해당 앱을 종료하더라도 항상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클릭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가기가 필요 없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앱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기만 삭제되는 거예요. 앱 설치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바로 가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처음 접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파일 탐색기와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파일과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를 볼 수 있죠. 작업 표시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나 파일 종류나 폴더 종류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다운로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전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서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문서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라든지 캠타시아, 스낵잇 이런 앱들은 앱으로 생성한 파일이 문서의 폴더 안에 저장이 되죠. 예를 들어 캠타시아 안을 들어가 보면 캠타시아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가 있죠.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은 또 따로 찾아줘야 되지만 사진 앱을 열게 되면 사진 폴더가 기본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동영상 폴더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했을 때 기본 경로로 잡히는 것이 이 동영상 폴더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실행을 할 수 있고요. 하단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입력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기본 경로로 잡히는 것이 여기 있는 동영상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내가 원하는 다른 곳에 있는 영상을 실행할 경우에는 상단 파일 열기 누르신 다음 원하는 다른 곳에 있는 폴더를 열어서 영상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의 경우 윈도우를 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시동이 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런 미디어 플레이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이 세 가지 폴더에 넣지 않고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는 게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이나 C 드라이브 또는 그 외의 디바이스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생성하신 다음 미디어나 사진, 영상, 음악 이렇게 폴더명을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 저장을 해두시면 컴퓨터에서 자동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을 눌렀는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죠. 자, 우측에 보시면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 창을 열 수 있고 다시 끌 수도 있죠. 미리 보기 창은 되도록이면 열어두는 게 좋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사진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가 윈도우 11부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가끔 사진을 보시면 회전이 돼서 찍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킨다든가 하시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상단에 회전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사진을 따로 열지 않아도 사진을 회전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설정은 바탕화면 배경을 지금 이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선택한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고 잘라내기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디스크 또는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 외에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키거나 복사할 경우 해당 파일 선택하시고 복사 버튼 누른 다음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해서 붙여넣기 버튼을 통해서 붙여넣을 수 있죠. 이것은 잘라내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잘라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파일은 없어지고 붙인 곳에 있는 파일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 파일명을 바꿀 경우 해당 파일 선택하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명을 바꿀 수 있죠. 자, 이것도 상단에 있는 이름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죠. 휴지통에 버린 파일은 휴지통을 여시고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바깥으로 꺼내 주시면 되겠고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 전체를 복원시킬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모든 항목 복원을 누르시면 전체 파일이 바탕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정렬 방식은 이름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름 순으로 쭉 파일들이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유형이라든지 또는 크기, 만든 날짜, 제목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한 파일 순서를 정해서 정렬을 하시면 원하는 파일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요. 파일을 찾는 것은 검색을 이용을 해서도 찾을 수 있죠. 자, 현재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탕화면 내에서만 검색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 하드디스크 또는 다른 드라이브에서 검색할 경우에는 해당 드라이브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그 드라이브 안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전체에서 검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죠. 컴퓨터 전체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에서 전부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폴더나 파일명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주 큰 아이콘 또는 보통 아이콘 또는 목록, 자세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편하게 폴더나 파일을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드라이브 관리 방법인데요. 파일 탐색기 좌측에 있는 내 PC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C 드라이브는 930기가 중에서 68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하나 더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36테라 중에 624기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 C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죠. 이때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도 C 드라이브 용량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이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60% 이상 채우지 않는 게 좋죠. 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을 메모리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C 드라이브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60% 이상 넘어가서
7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유 있게 이용을 하시고요. 저장할 파일이 많을 경우에는 C 드라이브보다는 D 드라이브나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포맷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해당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포맷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포맷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맷 하시기 전에 파일 시스템을 우선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FAT32를 이용을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포맷을 한 후에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해당 드라이브로 복사를 할 때 그 파일이 4기가 이상 되는 파일을 복사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FAT32가 아니고 NTFS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FAT32는 복사할 수 있는 파일이 4기가로 한정이 되고요. NTFS는 그 이상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 하나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문서 파일이라든지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은 4기가 이상 용량이 되는 게 없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의 크기가 4기가가 넘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큰 파일들 복사할 때 복사가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는 포맷 방식이 FAT32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용량의 파일을 자주 복사를 해야 될 경우는 NTFS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포맷 시작을 하시면 포맷이 끝난 후에는 4기가 이상 용량 파일도 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EXFAT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윈도우, 애플 컴퓨터 간에 서로 호환을 시킬 때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플 컴퓨터와 PC 간에 USB로 파일을 자주 옮기셔야 하는 분들은 EXFAT으로 포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꽂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포맷을 하려고 해도 포맷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드라이브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연결은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파일 탐색기에서는 포맷을 할 수 없고요.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죠. 디스크 관리를 여시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포맷이 되지 않는 드라이브는 해당 드라이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볼륨 삭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볼륨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가끔 그런 시스템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애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드라이브라든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포맷된 그런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디스크 관리로 들어오시면 해당 디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마우스 우측 버튼에 볼륨 삭제를 해주시면 시스템을 아예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볼륨을 생성을 하시고 포맷을 하시면 파일 탐색기에서 보이지 않던 드라이브도 포맷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건 어렵죠.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인 코파일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독제를 통한 유료 버전을 이용해야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11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코파일럿이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정품 윈도우 사용자는 무료 기능만 이용해도 코파일럿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앱 누른 다음 코파일럿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기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초안 작성, 조언 구하기,
새로운 정보 알아보기, 이미지 만들기, 계획 수립, 브레인스토밍, 언어 연습, 퀴즈 풀기, 기본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무료 사용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에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신속한 응대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일상 대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죠. 이 신속한 응대는 2초에서 3초 안에 대답을 해주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Think Deeper는 대략 30초 정도 걸리는 대신에 좀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일상적인 질문 또는 검색에 대한 대답은 신속한 응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보고서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복잡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Think Deeper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발 뉴스 5가지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코파일럿의 장점은 속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완화, 두 번째는 시카고 총격 사건, 고용 호조, 기록적 폭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 출처는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기록적 폭염 출처는 머니투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처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단순한 검색에 대한 내용들은 신속한 응대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 정보까지 찾아주게 되겠죠. 자, 하지만 앞으로의 국제 정세라든지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가장 최근 정보는 아니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 코파일럿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죠. 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야자수가 우거진 바닷가를 거니는 연인을 실제 사진같이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완성된 이미지가 준비됐다고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요청을 한 번 더 해주면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의 경우에는 다른 질문과 다르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왔죠. 거의 사진같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려면 옆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생성한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앱에서 열리게 되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화질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코파일럿의 답이나 또는 완성한 이미지를 보면 아래쪽에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 나오죠. 지금 이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풍경이나 분위기를 제안해 줄 수 있어 라고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주제를 그려줄 수 있는지, 다른 각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이어가면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우측 빈 공간에 바닷개를 그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얹을게요. 이 이미지 우측에 바닷개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됐는데요. 원래 원본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꽃게가 하나 생성이 되었네요. 자, 이런 부분은 코파일럿이 상당히 잘 만들어줍니다. 다른 인공지능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고 다른 이미지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기존 이미지가 그림같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코파일럿의 경우는 원본 이미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추가해 달라고 한 이미지만 추가가 되겠죠. 자, 어쨌든 새로 그리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파일을 올리고 원하는 걸 요청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문서 파일을 올리고 그 문서를 요약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 문서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이 업로드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올리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는 날씨 정보라든지 주가 정보, 그 다음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은 다른 인공지능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질문과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이크는 내 음성이 컴퓨터로 전달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5,000원, 만원짜리의 마이크를 이용을 해도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는데요. 내 음성이 정확히 전달될수록 대답도 정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질이 좋은 마이크를 쓰는 것이 질문 대답하기에 더 좋겠죠. 우리나라의 장마는 언제 끝이 나나요? 올해 대한민국의 장마는 7월 중순쯤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여름 휴 자,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그 우측에 있는 음성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목소리로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코파일럿의 음성 모드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함께 대화도 하고 정보도 찾아드릴 수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1966년 소련에서 우주인들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걸 잊어버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거기서 430일 동안 머물러야 했죠. 우주에서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 강좌를 녹음 중입니다.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I'm recording a video tutorial for first-time users of Windows 11. 불어로 번역해 주세요. Je suis en train d'enregistrer un tutoriel vidéo pour les nouveaux utilisateurs de Windows 11. 자, 번역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 11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코파일럿만 이용해도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능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X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은 텍스트로 또 보이게 되겠죠. 요즘 인공지능이 이슈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전부 제대로 된 기능을 이용하려면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되고 무료의 경우에는 개수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코파일럿은 윈도우 정품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코파일럿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